부산시 외곽은 이제 막 어두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노면에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가로등 줄이 흐릿해졌습니다.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처마 위로 물보라가 튀었고 마치 닫힌 커튼처럼 보였다. 부동산 사업과 고급 레스토랑 체인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상훈씨의 별장으로 이어지는 대로는 인적이 끊겼고 쏟아지는 비에 감이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임시 변통의 투명 플라스틱 비옷을 입은 깡말은 11세 소년의 작지만 탄력 있는 존재감을 제외하면 햇볕에 그을린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튀어나와 우울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년은 찢어진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두렵기도 하고 희망적으로도 크게 떠졌다. 번개가 계속 번쩍이며 얼룩진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묘한 탄력이 흘렀다. 소년은 상훈 선생님의 넓은 캠퍼스 정문 앞에 멈췄다. 그곳에는 쇠창살 사이로 빗속에도 장엄한 철문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웅장한 별장 내부의 한 줄의 빛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그에게 단 하룻밤이라도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고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종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고 종소리는 비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밤에 여전히 크게 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신발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대문에 달린 작은 스피커에서 쉰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누구세요? 문 밖에는 누가 서 있나요? 이 시간 그 남자는 상훈씨 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중년 경비원 경수 삼촌이다. 그는 이렇게 이상한 시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삼촌은 즉시 그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에 경수 삼촌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삼촌, 비 좀 주세요. 너무 추워서 갈 곳이 없어요. 안방 스크린과 카메라 시스템 속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소년의 불쌍한 얼굴이 곧바로 등장해 감동을 자아냈다. 그는 그래서 발걸음이 어두워졌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했고 가방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두려운 듯 꼭 끌어안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수 삼촌은 여전히 약간 굳은 목소리로 가자 이해야. 이 집은 낯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집이다. 이 비바람의 밖은 매우 위험하지만 문을 열어도 안 되고 비를 피할 다른 곳을 찾아라 라고 대답했다. 그는 대화를 방해하려고 카메라 위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확신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까봐 두려운 것 같다. 상훈 씨의 집은 낯선 사람을 함부로 들여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굵어졌고 바람은 채찍처럼 불어 도로를 강타했습니다. 소년은 대문이 아직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면 오늘 밤 어디로 헤매게 될지 알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전에는 다리 밑이나 공원 벤치를 자주 선택했는데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얼어 죽을까봐 두렵다. 필사적으로 숨을 쉬더니 간청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그냥 안쪽 벽의 처마 밑에 서 있으면 됩니다. 엄마도 없고 엄마는 떠났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빗소리와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엄마가 없어요. 라는 말은 경수 삼촌의 마음을 찢는 듯했고 그를 멈춰 세웠다. 저는 상훈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가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부 회선이 울렸다. 상훈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경수야,
우는 소리가 들렸어. 호화빌라의 주인인 상훈 씨는 올해 나이 58세 정도다. 풍화된 얼굴이지만 엄숙한 표정이다. 그는 수년 전 결혼해 외동딸 혜린을 두었지만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다. 그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고 때로는 엄청난 재산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도 그는 열람실의 참나무 테이블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벨이 울리는 소리와 아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벌떡 일어나 보안 화면을 확인했다. 그 비참한 소년의 모습은 그를 슬프게 하고 마음 한구석에 괴로움을 느끼게 했다. 예전에 아들 혜린도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꿈을 꾸곤 했기 때문이다. 왠지 까칠해 보이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상훈 씨는 전화기를 들고 경수 씨에게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수 삼촌은 선생님, 10에서 11세쯤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엉덩이가 찢어진 채 들어와서 비를 달라고 하는데 위험할까봐 감히 들여보내지 못해요. 라고 설명했다. 상훈 씨의 목소리는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자, 문을 열어라. 추운 바깥에서 죽게 놔두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겠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명령에 경수 삼촌은 놀랐다. 과거에는 상훈 씨가 외부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선 지원이 있지만 이 빌라에 발을 디디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약을 해야 하거나 명확한 보안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 규칙을 깨뜨렸다. 경수 삼촌은 동의하고 버튼을 눌렀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소녀는 혼란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찢겨진 바지 자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며 온몸을 떨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통과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가방을 움켜쥐었다. 집으로 이어지는 길은 깨끗한 자갈길로 양쪽에는 도자기와 옥란초가 심어져 있어 은은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평소에는 아주 향긋할 텐데 지금은 비에 젖어 희미한 향만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빌라의 사치와 고독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3층 건물, 프랑스 건축과 경수 건축이 혼합된 건물, 높은 복도, 덧문이 달린 어두운 목재 창문. 모든 것이 화려하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지시를 기다리는 듯 경수 삼촌을 돌아보았다. 삼촌은 젖은 옷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까봐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따르라는 신호로 손을 들었지만 과시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난을 치다 상훈 씨가 코너를 내어주었다. 그냥 비가 내리게 놔두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밤에 잠잘 곳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였습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세라믹 타일이 빛나고 있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을 봐도 보일 정도로 깨끗했고 더러운 발자국이 남을까봐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가정부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걸어 나오더니 이 아이, 경수 삼촌을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창백한 작은 얼굴을 본 그녀는 즉시 원망을 삼켰다. 맙소사, 다 젖었어. 닭을 수건을 가져다 줄게. 아프지 않을 거야. 자신감에 차서 그렇게 말했지만 상훈 씨의 마음이 변할까봐 여전히 눈은 머뭇거렸다. 그녀가 수건을 찾느라 분주한 가운데 넓은 복도의 시작 부분에 상훈 씨가 나타났다. 타일 바닥을 밟을 때마다 신발이 큰 소리로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동안 불쌍한 소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사람이 집주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우아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회색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태도와 권력의 강인한 태도가 물씬 풍겼다. 백발, 짙은 눈썹, 결연한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내면의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를 향한 그의 첫 시선은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거기 서 있는 그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 부드러워졌다. 그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상원 씨가 다가와 차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이름이 뭐예요? 왜 빗속에서 혼자 걷고 있나요? 라고 말했다. 소녀는 몇 번 기침을 하며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우진이야. 엄마가 떠났어. 남은 사람도 없어. 비가 많이 오는데 잠잘 곳이 없을까봐. 문장은 일관되지 않았지만 상훈 씨는 이 아이가 아마도 집 없이 떠돌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찢어진 가방을 바라보며 그 안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다. 상훈 씨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다. 경수 씨, 가정부가 아이에게 마른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오늘 밤은 임시로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고 추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즉시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우진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 특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말이다. 경수 삼촌은 아직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부는 재빨리 아들의 헌 옷을 구하러 가서 우진이가 갈아입을 수 있도록 가져다 주었다. 아이가 작아서 옷이 헐렁해 보였지만 아까 젖어 찢어진 옷에 비하면 엄청 따뜻했어요. 우진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끌려갔을 때 고급스러운 소파에 겁이 나서 감히 앉지 못했다. 가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다음 재빨리 뜨거운 우유 한 잔과 빵 몇 조각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보며 감히 당장 잡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은 값비싼 유화가 걸려있는 벽들, 복잡하게 조각된 걸쇠가 달린 나무 와인 캐비닛, 천장을 가로질러 따뜻한 빛을 발산하는 커다란 크리스탈 샹들리에 등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때 이상훈 씨는 소년에게 식사도 하고 쉬게 할 계획으로 개인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진은 빵 조각에 손을 대기도 전에 갑자기 고개를 들어 거실 한 구석에 걸린 커다란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은 길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에 파란색 아오자이를 입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액자는 시간의 흐름을 가려야 하지만 소녀의 얼굴 라인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부드러움이 묻어난다. 그는 갑자기 숨을 참았고 눈은 크게 뜨고 손은 떨렸다. 우진은 가사도우미를 놀라게 하는 말을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저게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다. 가정부는 깜짝 놀라 우유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진 속 소녀는 7년 전 집을 떠나 흔적도 없이 떠난 상훈 씨의 딸 혜린 씨다. 그 순간 집사와 경수 삼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달라졌다. 찰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내부 스피커에서 소년의 비명소리를 듣던 상훈 씨는 곧바로 돌아섰고
표정은 심각해졌고 불안한 눈빛이 번쩍였다. 무슨 일이지? 소녀는 곧바로 할아버지를 향해 가느다란 희망의 실타래를 붙잡은 듯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냈다. 할아버지, 이 사진이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 사진을 여러 번 보여주셨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진의 촉촉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찢어진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순식간에 상훈 씨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마치 목이 졸린 듯 아팠다. 그는 7년 동안 사랑하는 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혜린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물을 흘리는 저녁, 혜린이 결혼을 고집하는 가난한 남자를 두고 아버지와 딸이 열띤 논쟁을 벌였던 때였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여행 가방을 챙기고 흔적도 없이 떠났다. 사람들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소년이 나타나 감히 내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너, 뭐라고? 내 딸이 내 엄마야? 다른 증거가 있니? 평소의 차분함과는 거리가 먼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찢어진 가방을 열기 위해 손을 더듬었다. 안에서 그는 낡은 하트 모양의 은팔찌를 꺼냈다. 반지 면에는 혜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상훈 씨에게 팔찌를 건넨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주신 과일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계속 끼고 계셨다가 나중에 나한테 보관하라고 주셨어요.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찾으러 가야지 이 팔찌를 알아보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며 우진의 목소리가 막혔다. 상훈 씨는 은팔찌를 손에 쥐고 섬세하게 새겨진 문자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응, 그 팔찌야. 그는 딸의 16번째 생일을 위해 보석상에게 특별히 제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말다툼이 끝난 뒤 혜린은 그 앞에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름 모를 소년의 손에 나타났다. 혜린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의 흐름이 몰려와 이 집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를 따라다녔다. 상훈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다. 혜린이 아직 무사하다면 아들은 왜 그렇게 방황해야 했는지. 그녀 옆에 서 있던 가정부의 경비병도 감히 개입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다. 창밖에는 빗소리만이 들렸다. 상훈 씨는 낮은 목소리로 우진을 바라보며 지금 엄마는 어디 계세요? 왜 혼자 가셨나요? 라고 말했다. 우진은 참으려는 듯 손을 꽉 쥐며 울었다.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는 빚을 갚기 위해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 하더군요. 안 돌아오면 조부모님 댁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은 부자이고 큰 별장에 사시는데 주소는 몰라요. 그냥 은팔찌와 어머니 사진만 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더니 결국 여기 왔어요. 다시는 안 오실까 봐 걱정이에요. 소년의 중단된 말은 상훈 씨가 그토록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고통을 꿰뚫는 바늘과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식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갑자기 그의 가슴에 불타올랐다. 한때는 너무 강인했고 한때 혜린이 사랑했던 사위를 거부한 적도 있다. 때로는 딸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숨이 막히던 목소리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지금은 내 말을 믿으렴. 오늘 밤은 여기 있어라. 곧 명확히 하겠다. 우진이 반응할 틈도 없이 상훈 씨는 집사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가사도우미는 예전에 하룻밤 묵는 손님을 위한 방이었던 1층 작은 방으로 우진을 데려가는 척했다. 싱글 침대와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우진은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끌벅적한 시장, 빈약한 식사, 그리고 어머니가 빌린 옷을 바느질하며 밤을 새던 밤을 기억한다. 그의 어머니가 빚을 지게 된 그날 이후로 조용한 밤은 없었다. 그 압력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말랐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가 결석하면 은팔찌를 챙겨서 조부모님을 찾으십시오.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집에 도착했고 그의 할아버지가 너무나 강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의 어머니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진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울음을 참아야 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는 이상훈 씨가 은팔찌를 들고 손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혜린의 옛 사진을 꺼냈다. 막 18살이 되었을 때 찍은 그녀의 풋풋한 이목구비와 해맑은 눈빛인 거실에 있는 대형 사진과 똑같다. 그제서야 그는 소년 우진이 자신의 딸과 똑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곤한 표정 뒤에는 여전히 결연한 표정이 있다. 수년에 걸쳐 고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린이가 완전히 끊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4년 동안 혜린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다. 왜 대출을 받나요? 그리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 딸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에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재빨리 그것을 무시하고 비서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그의 목소리, 동현아, 혜린 씨와 내 딸에 대한 모든 정보와 관련 단서를 바로 알아내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전화통화는 짧았지만 상훈 씨가 잠시 보류해두었던 검색 엔진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이번에는 아들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답도 우진에게서 찾아야 했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집사는 우진을 위한 따뜻한 소고기, 쌀국수와 우유 등을 준비한다. 소녀는 부엌에 앉아 식사를 하며 가끔 유리창을 올려다보았다. 넓은 정원, 무성한 녹색 관상용 나무,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밭, 장식용 화분을 살펴보세요. 어디를 가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한때 그가 살았던 습한 시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소원은 어머니가 옆에 있어 아침 식사를 비록 단순한 흰죽 한 그릇이라도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상훈 씨가 나타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숟가락을 놓고 정중하게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어 그의 눈은 살짝 겁이 났다. 상훈 씨는 그냥 앉아서 먹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몇 가지만 묻고 싶다. 어젯밤에 어머니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셨다.
무슨 빚이냐? 어머니가 누구한테 빌렸느냐? 아느냐? 고 손짓했다. 빚 이야기를 들은 우진은 문신을 한 남자들이 엄마를 위협했던 장면이 떠올라 화가 났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방금 어머니께서 현우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십니다. 어머니가 갚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갚지 못하셨어요. 상훈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름이 현우예요? 그 사람 얼굴을 아시나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가 그 사람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빚을 못 갚으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하던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이를 참으려고 애썼다. 어린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본 상훈 씨는 내가 꼭 찾아낼 것이다. 저 사채업자들은 내 각오만큼 무섭지 않다. 나만 믿으라. 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 같다. 재계에서 유명해진 이후 그는 인맥이 부족하지도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사채업자에게 해리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수도 있다. 과거의 힘든 결정이 어떻게 그의 아들을 이 길로 내몰았는지 궁금해하면서 회개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후에는 동현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선생님,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혜린 씨는 약 1년 전쯤 서부 노동계급 지역의 방을 빌렸습니다. 모텔 주인 말로는 그녀가 가정부, 식당 설거지, 재봉사 등 온갖 일을 했다고 확인했는데, 그런데 2달 정도. 이곳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졌다. 그녀가 빚을 청산하기 위해 갱단들로부터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보니 상훈 씨는 팔다리가 부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라는 말이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떨림을 억누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어 동현은 사채업자 현우라는 사람이 갱단과 함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비밀이 꽤 있는 사람이다. 혜린 씨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훈 씨는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유리틀에 부딪혀 그의 마음에 차가운 메아리를 보냈다. 그는 명령하듯 나직하게 말했다. 동현아, 어떻게든 현우랑 만날 약속을 잡아라. 내 딸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감히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숨이 막혔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이틀 뒤 상훈 씨에게 임명 소식이 왔다. 현우는 그를 교회의 한 지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떠나기 전 상훈 씨는 머뭇거렸다. 우진이가 엄마 소식을 듣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보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훈 씨는 우진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했다. 이번 만남은 위험할 수도 있어 경호원 몇 명과 동현만 데리고 왔다. 별장을 떠나기 전 찢어진 가방을 움켜쥐고 앉아있는 우진을 바라보며 엄마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듯 다급하게 쳐다봤다. 그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골목 깊은 곳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희미한 빛, 현우는 문신을 한 후배 2명과 함께 등장했다. 그는 커다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껌을 씹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훈 씨가 다가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현우는 상훈 씨가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나 같은 사채업자를 만나려고 애쓰느냐고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풍자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상훈 씨는 화를 참으며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내 딸에 대해 알고 싶다. 이름은 혜린이다. 너한테 빚진 혜린이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말했다. 현우는 어느 혜린이냐? 아, 빚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하는 그 예쁜 여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고 생각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거친 말 한마디에 상훈 씨는 의자 팔걸이를 더욱 조이게 됐다. 동현이 눈을 떴다. 그녀가 무슨 사고를 당했습니까? 당신은 내 딸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했습니까? 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콧방귀를 뀌며 담배를 한번 들이마시며 이 아저씨, 내가 강요한 게 아니다. 스스로 대출을 받았다. 갚을 돈이 없으면 불법 의류 공장에서 나를 위해 일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한 번은 기계에 문제가 생겨 넘어져 크게 다친 적이 있다. 내가 돌볼 시간도 없었다. 그 뒤 바로 사라졌다. 생사 상관없다. 소문으로는 병원에 있었다고 한다. 아마 죽었을 거라 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 말은 마치 상훈 씨의 귀에 폭탄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춘 것 같다. 상훈 씨는 이를 악물며 비무장한 여자를 이 길로 밀어넣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알아? 가만두지 않겠다. 고 소리쳤다. 현우는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니? 법은 여기 있으니 배짱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부자인 건 알지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법에 뇌물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딸을 찾고 싶다면 가서 찾으면 받아주겠다. 고 웃었다. 그렇게 말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진 뒤 후배에게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회의는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상훈 씨는 눈이 흐려진 채 뒤로 기대어 앉았다. 그의 딸은 갱단에 연루되어 우연히 사라졌습니다. 혹시 심장이 쿵쾅거렸다. 혼돈. 오만함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상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진은 손을 잡으러 달려가 우리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높이까지 무릎을 꿇고 자신감을 전하듯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확실한 소식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단서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진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상훈 씨와 소년, 동현이가 차를 타고 교회에 있는 자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으로 친척을 알 수 없는 응급 환자를 자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훈 씨는 들어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때때로 그는 최악의 소식을 듣는 것이 두려워 멈춰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오래된 병원의 풍경, 벽은 더러워졌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노간호사는 상훈 씨와 우진 씨를 보자마자 누구를 찾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다.
동현은 설명과 함께 혜린의 사진을 재빨리 보여주며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사진을 들고 눈살을 찌푸리며 네, 저희 병원에 혜린이라는 여자애가 입원한 적 있어요. 재봉틀에 넘어져 피를 많이 흘리고 감염돼 크게 다쳤어요. 친척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응급처치만 했는데 살아남지 못했어요. 몇 주 전이었나 봐요. 말을 마친 그녀는 슬프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차가운 말이 산성비처럼 상훈 씨의 마음에 쏟아졌다. 그의 머리가 쿵쿵거리고 있었다. 눈을 뜨세요.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우진의 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을 꼭 잡고 떨며 말했다.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우리 엄마는 죽을 수 없어. 비명은 공간을 찢어놓는 것 같다.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우진을 바라보며 그의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어 위로했다.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우진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송된 지 며칠 만에 죽었어요. 편지 외에는 신분증이 없었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종이색이 흐릿해요. 그녀가 남긴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흔들리고 얼룩지고 불완전한 손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읽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쥐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내가 줄 수 없는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 돌아올 용기가 없습니다. 내 딸아, 용서해주세요. 이때 상훈 씨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벽에 붙어 있어야 했다. 눈물이 펑펑 났다. 가슴이 아프다. 수년간의 별거 끝에 아들이 치욕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진도 곧바로 울었다. 담당 의사가 지나가다가 현장을 목격한 후 조의를 표합니다. 예비 장례 절차만 마칠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익명의 장례를 담당하는 자선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시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교묘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상훈 씨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딸을 묻어도 걱정할 여유가 없었다. 충격에 빠진 소년 우진. 상훈 씨는 꼭 그를 팔로 감싸고 그를 가슴 가까이 끌어당겨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복도를 휘젓는 바람 소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병원을 떠날 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는 상훈 씨는 가정부에게 혜린을 위해 재단을 쌓으라고 조용히 말했다. 오래된 사진을 확대해서 향연기 한가운데에 놓았다. 우진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흰 꽃을 놓아두었다. 눈물이 다 사라진 듯 눈빛이 매서웠다. 그는 엄마, 왜 나한테 다시 안 와요? 우리 조부모님 뵙게 하겠다고 했나요? 이제 정말 나를 떠나시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가벼운 질책이 울려 퍼져 그곳에 서 있는 어른들마저 감동을 받았다. 상훈 씨는 마음이 아팠음에도 여전히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내 아이야, 앞으로는 너를 키워주기로 약속할게.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하지만 그 약속은 혜린에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
며칠이 지나자 빌라 안의 분위기는 더욱 조용해졌다. 우진은 혼란스럽고 슬픈 그림자와도 같다. 밤에 나는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에 자주 깜짝 놀란다. 상훈 씨는 조카를 사랑할수록 자신이 지금처럼 실패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돈과 권력은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진이다. 그는 손자를 보답하기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 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경비원 몇 명이 달려와 선생님, 현우의 빚을 갚으려고 여기 현우의 부하에게 문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가정부는 겁이 났어요. 빚을 다시 징수하려고 한 걸까요? 상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다. 과연 현우의 신복은 당황하며 내 딸이 형한테 빚진 게 있다. 이제 죽었으니 아들이 갚아야지 아니면 대신할 수 없다. 고 소리쳤다. 그게 집시의 법칙이에요. 석진의 눈이 커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상훈 씨는 여기서 나가라. 내 딸에게 빚진 것은 다 갚아주겠지만 감히 내 손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고 소리쳤다. 다른 남자는 그렇구나. 돈을 가져오라. 얼마든지 좋다. 상훈 씨는 부자다. 3일 후면 내 큰 형이 데리러 올 테니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 고 웃었다. 그리고 그는 광적인 웃음을 남기고 떠났다. 상훈 씨는 혜린의 흔적이 없어진 것도 상처도 아물지 않은 것도 사채업자들도 여전히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깨달았다. 그는 머리를 쥐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우진과 관련된 일이다. 그는 그 소년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현을 만나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로 했다. 나는 이 갱단을 무너뜨리고 싶다. 현우가 내 딸에게 해를 끼치고 내 손자들을 위협했다. 우리는 그를 풀어줄 수 없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를 모아 고발한다. 그 사람은 수년 동안 불법 행위를 해왔다. 증거가 있으면 법에 따라 구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너도 인맥이 넓으니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계획을 제시했다. 다음 날 상훈 씨와 동현은 조용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현우의 약탈적 대출 행위에 관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상훈 씨도 수사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몇몇 지인에게 의지했다. 그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그 저택에 평화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그를 체포하러 올 갱스터를 괴롭혔다. 손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상훈 씨는 집에 더 머물려고 노력했다. 그는 우진을 데리고 옷 쇼핑을 하고 사립학교 입학을 준비시키는데 수고를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절했다. 하지만 상훈 씨는 내 엄마는 돌아가셨고 잘 살고 있다. 이제 내가 내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너를 돌볼 수는 있다. 고 친절하게 설득했다. 우진은 마음속으로 슬픔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공부에 힘쓰고 동시에 할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수많은 밤, 우진은 어머니의 제단 앞에 서서 어린 소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는 액자에 손을 얹고 엄마, 잘할게. 공부해서 엄마 서운하지 않게 할게.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테니
더 이상 내 걱정하지 마, 라고 속삭였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짓고 지켜보는 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을 상상하기도 했다. 몇 주 후, 경찰은 현우가 활동하던 여러 장소를 급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쟁은 쉽지 않다. 현우 일당은 저항하려 한다. 그러나 마침내 어느 날 저녁 경찰팀이 무덤을 급습해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현우를 수배에 올렸다. 그는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이틀 뒤 인근 지역에서 체포됐다. 이상훈 씨의 소식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딸을 박해한 사람이 이제 부두 앞에 서야 합니다. 혜린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손자가 어머니의 재단 앞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상훈 씨는 괴로움과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는 우진을 되살리기 위해 혜린이라는 자선기금을 설립해 가난한 여성과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비슷한 비극을 최소화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혜린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우연히 읽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혜린 자신도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도왔다. 그는 딸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혜린 희망재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친구와 파트너를 동원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여성에게 취업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재단 개소식을 가졌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고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우진은 어머니의 사연에 대해 저희 어머니 이름은 혜린이십니다. 어머니는 매우 온화하십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 말씀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친절은 언제나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끝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상훈 씨는 뒤섞인 자부심을 느끼며 손자를 바라보며 아래에 서 있었다. 혜린아, 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아.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날 이후 혜린이 만기금은 미혼 여성과 고아들의 사례를 많이 접수하며 성장했다. 우진은 식사를 나눠주거나 때로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곤 했어요. 뜨거운 쌀국수 한 그릇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꿈꾸곤 했어요. 어머니를 찾는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고난을 겪은 중년들도 우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아직도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 한 번의 관용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진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영감을 준 사명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중에 자선기금을 물려받기 위해 때때로 상훈 씨에게 사업과 경영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매주 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듯 사진 앞에 향을 피운다. 여러 번 상훈 씨는 우진의 속삭임을 묵묵히 지켜보며 엄마, 제가 씩씩하게 자라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으며 묵묵히 뒤에서 서 있기도 했다. 그 순진한 말에 상훈 씨는 안도감을 느꼈다. 결국 이 집에도 웃음과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우진이 할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소심하게 제안했다. 상훈 씨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아직도 혜린의 정확한 매장지를 알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는 무덤이 익명이라고만 하더군요. 다른 자선단체에 의해 묘지에 묻혔습니다. 다행히 동현은 시간을 내어 익명의 매장 기관을 추적하고 연락했고, 그들은 개인 무덤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 토지가 아닌 혜린의 안식처 목록을 제공하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상훈 씨는 버드나무 뒤에 소박한 무덤이 숨겨져 있는 교회 묘지로 차를 몰고 우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찾다가 작은 비석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에는 혜린이라는 여자, 28세의 안식처라는 문구가 급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향연도 없고 잡초가 무성한 무덤 앞에 선 우진은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편히 쉬시길 바라요. 라고 흰 꽃다발을 놓으며 울부짖었다. 상훈 씨는 향을 켜고 손을 떨며 입이 중얼거렸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겠다. 이제 내가 겪은 일을 보상하기 위해 우진을 사랑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미로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부터 우진은 할아버지를 정원에 자주 초대했다. 지금은 정원이 많이 변했어요. 정원 끝에는 평화와 수호를 상징하는 보리수 한 그루를 상훈 씨가 심었다. 보리수는 아직 작지만 세심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우진은 나뭇잎 아래에 앉아 할아버지, 엄마가 이 정원을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놨다. 상훈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집에 있으면 내 어머님이 아침에 현관에 앉아 꽃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셨지. 앉아서 얘기한 적도 없고 일하느라 바빠서. 추억이 밀려오자 고개를 살짝 흔들더니 말에 목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 우진은 갑자기 할아버지의 팔에 작은 손을 얹었다. 우리 엄마는 당신을 탓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실 뿐입니다. 그 순진한 말에 상훈 씨는 이 손자가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구나 하는 마음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가끔 비 내리는 그 밤을 떠올렸다. 우진을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수많은 방황의 삶 속 어딘가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비라는 가난한 소년의 작은 행동이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실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그는 깜짝 놀랐다.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열이 있는 것 같은데 우진은 혜린과의 유일한 다리이다. 점차 우진은 할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행복한 10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억만장자 상훈의 손자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부자 친구들로부터 가끔 다른 시선을 받기도 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부자 노인을 속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인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힘들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에는 아직 탈출구가 있다. 고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친절과 인내라고 믿습니다. 우진이가 13살이 되던 해, 자선단체에서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진은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선 그는 어머니를 잃은 숨막히는 시간, 할아버지를 만난 첫날 밤의 비를 떠올리며 깊은 숨을 쉬었다. 강당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희 어머니 혜린 씨는 지금은 없지만 저를 위해 사랑을 남겨주셨고,
이 사랑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딴 기금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한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길거리 아이였고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한 사람의 관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고 그 아래에 상훈 씨가 눈을 붉히며 앉았다. 과거의 슬픔과 행복이 뒤섞인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 아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소중한 애야. 혜린이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바라는구나. 상훈 씨가 아직도 내가 있어 행운이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식이 끝난 뒤 한 중년 남성이 상훈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며 감동적으로 말했다. 줄 때 가장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당신과 우진이의 마음은 참 고귀해요. 상훈 씨는 문득 아내가 즐겨 입던 철학적 문구가 생각났다.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빛나는 진주가 있다. 오직 사랑으로 다듬어야만 빛난다. 이제 그는 이해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돈이 아니라 조카 우진이와 딸이 남긴 인간적 가치관이라고 답했다. 삶은 계속된다. 우진은 점차 성숙해지며 균형을 잡게 된다. 소녀는 거실을 지날 때마다 푸른색 아오자이를 입은 소녀의 사진, 상훈 씨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딸이기도 한 어머니의 사진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액자를 더 잘 만들고 싶어요. 이 낡은 액자가 찢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섬세한 조각으로 새 나무 틀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진을 걸어둔 날, 집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사무실에서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경제 서적과 외국 잡지가 가득한 책장을 노란 불빛이 덮고 있다. 벽에는 상훈 씨가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지도가 걸려 있다. 소녀는 할아버지, 제가 커서 사업을 물려받아 혜린이 만기금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후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상훈 씨는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항상 친절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말은 우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팔찌를 부드럽게 꽉 쥐었습니다. 혜린이 남긴 기념품. 반지는 열려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며 포기하지 말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인생에 새겨진 교훈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년들이 자주 언급했던 철학을 기억했습니다. 비처럼 무거워도 그치고 추워도 지나간다. 우진은 자신을 어둠 속으로 휩쓸어버릴 듯한 것엔 비를 경험했다. 대문을 열고 그를 집 안으로 데려온 것은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거기서부터 그를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혜린에 대한 미스터리도 풀어냈다. 진실은 아프지만 우진과 상훈 씨에게 상처를 부분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준다. 세월이 흘러 우진은 17세가 됐다. 키도 크고 성숙해졌다. 강인한 얼굴을 지닌 상훈 씨는 이제 나이도 많고 머리도 희끗해졌으며 덜 바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와 함께 상훈 씨가 태어난 고향, 혜린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비록 혜린은 더 이상 그곳에 없지만 우진을 데리고 자신의 조상의 땅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배경을 알고 싶어 동의한다. 여행은 그늘진 마을 길과 넓은 들판을 지나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할머니의 고향을 보고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연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이해했다. 그가 도착하자 상훈 가족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누구도 혜린을 잊지 않았다. 각자 어린 시절 천진하게 남을 도우던 혜린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우진은 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어머니의 생애 말년이 이국 땅에서 외롭고 비참했기 때문이다. 상훈 씨는 내가 너무 엄격하고 명예를 너무 중요시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우리 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면 딸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거라 믿는다. 그만 괴롭혀라. 도시로 돌아온 우진은 공부에 더욱 힘썼다. 주말마다 그는 희망의 혜린의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거리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찢어진 옷을 입고 감히 미래를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비를 준 작은 일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진이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어린이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형제님, 부모님도 저를 찾아 집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은 꼭 끌어안았다. 자신의 옛 이미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상훈 씨는 예전처럼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진의 존재를 공개하며 그를 비즈니스 파티에 데려갔다. 한 번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알고 보니 내 조카가 내 딸이구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니? 상훈 씨는 침묵을 지킨 뒤 슬픈 미소를 지은 뒤 조용히 대답했다. 저희 가족에게는 사적인 일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점차 모든 사람들은 소년 우진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딸 사랑의 최종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진은 19세가 되던 해 명문대학교에 입학해 사업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입학 당일 상훈 씨는 그를 교문까지 배웅하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다. 우진은 할아버지,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웃었다. 상훈 씨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신뢰감으로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롭고 밝은 장을 써나가고 있다. 우진은 가끔 비가 내리던 그 밤, 떨면서 맞은편 초인종을 눌렀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날 상훈 씨가 대문을 열지 않았다면 우진은 무자비한 비 속에 홀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딸의 사랑의 한 조각인 피 한 방울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단 한순간의 친절이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진은 큰 교훈을 준다. 사랑과 관용은 고통을 극복하고 깨진 가족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년이는 종종 그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혼란 속에서 만날 운명이라면 누구의 운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를 구하러 온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는 억만장자의 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따뜻한 등불처럼 퍼져나가면서 인생의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진이 20살이 되던 해, 상훈 씨는 약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빈 지팡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다. 그는 종종 안락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딸을 그리워하며 희망의 혜린 부인을 걱정하느라 분주한 우진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가끔 우진에게 부동산 회사 경영 방법과 협상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손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상훈 씨는 언젠가 우진이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를 전파하는 사려 깊은 사업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늦은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우진은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수 있을까요? 라며 유쾌하게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상훈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주는 재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 후 그는 바닥에 앉아 기금 활동과 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상훈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웃었다. 비록 딸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 소년에게 빛의 한 부분을 남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빛은 점점 더 퍼져 삶의 많은 현장에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천국에 계시다면 안심하세요. 당신의 아들은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꿈에서 그는 아침 해처럼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희망의 혜린 부인은 상훈 씨의 후원으로 100명이 넘는 여성과 수백 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다. 기금은 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후원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진을 불쌍한 이름 없는 소년이라 부르지 않고 상훈 선생의 딸인 혜린 씨의 유산을 잇는 우진이라 부른다. 언론은 또한 고철 수집 소년에서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기까지의 마법 같은 여정에 대해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웃었다. 그는 기회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기회와 관대한 마음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고 답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우진은 거실에서 벽에 걸린 혜린의 사진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상훈 씨를 발견했다. 그는 그에게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영원히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많은 일이 있은 후에 당신이 사랑의 교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진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꼭 잡고 꽉 쥐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가 녹색 아오자이를 입고 정원 한가운데서 미소를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마치 아들아, 계속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미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듯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우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베란다에 빗소리가 들려왔다. 소나기가 정원을 뒤덮고 있다. 그가 서서 별장 대문을 두드린 운명의 밤처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항상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할 줄 안다면, 그리고 다른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연말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상훈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의사는 환자가 나이가 많고 수년 동안 고혈압의 병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밤낮으로 상훈 씨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대신 희망의 혜린이를 챙겨주시고 회사도 잘 챙겨주시고 예전 어머니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우진은 손을 잡고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누구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옛말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도 있다는 말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상훈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심각한 사고 이후 치료와 휴식을 통해 점차 회복됐다. 그러나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이듬해 봄, 상훈 씨의 정원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 모퉁이의 보리수는 아침 햇살 아래 푸른 잎사귀를 펼칩니다. 우진은 할아버지가 정원을 산책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하얀 꽃밭 옆에 멈춰 섰습니다. 상훈 씨는 어렸을 때 혜린이가 흰 꽃을 좋아했다. 흰 꽃은 맑고 탁함이 없다더라.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꽃을 심었다. 고 말했다. 우진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퉁이를 돌아오는 온화한 소녀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진은 갑자기 젖은 풀밭에 떨어진 꽃잎을 가리키며 가볍게 웃었다. 할아버지, 꽃은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흙의 거름이 되어 새 식물을 키우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희생하셨지만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남겨주셨어요. 그의 말에 상훈 씨는 안타까워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혜린의 재단 주위에 모여 촛불을 밝혔습니다. 하얀 꽃과 함께 촛불이 받쳐졌다. 깜박이는 촛불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마치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진 가족 사진 같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사랑스럽고 더 이상 음울하지 않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혜린이 유일하게 남긴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책을 넘기면서 어머니가 힘든 시절을 적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만나신다면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할아버지도 더 이상 딸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진은 상훈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상훈 씨는 마치 혜린에게 말을 거는 듯 눈을 살짝 깜박이며 일기장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혜린이 견뎌야 했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를 조명했다. 상훈 씨와 우진 씨의 동행 속에서 삶은 계속된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상한다. 어머니를 잃은 소녀는 영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는 손자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가끔씩 상훈 씨는 공부하는 우진을 지켜보던 중 문득 혜린아, 나 아직도 이 애 때문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밤 묵묵히 딸의 사진을 바라보던 그는 자고 있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에 떠오른 미소는 험난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전히 두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따뜻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족은 우정, 뒤늦은 후회, 특히 용서의 힘에 대해 심오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전날 상훈 씨가 혜린의 불쌍한 사위를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혜린은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 불과하다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진을 2배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혜린이망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뿐이다. 우진은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비가 풍부하면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인도하는 비처럼 그 철학을 흡수했습니다. 어느 날 혜린이망재단 신규 지원점 개소식에서 우진은 중년들에게 의미 있는 명언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남경수 선생의 말을 골랐다. 사랑은 인간 마음의 뿌리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꽃핀다. 우진은 느린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고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 노부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 이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도덕이다. 연말, 문밥으로 찬바람이 불어오자 우진은 상훈 씨에게 담요를 하나 더 덮어 몸을 녹여줬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상훈 씨는 한숨을 쉬었는데 은은한 차향이 어린 시절 혜린을 떠올리게 했다. 선생님, 저는 성공을 돈과 명예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가장 큰 성공은 결국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젊다면 혜린이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녀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진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너희 어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밤마다 바쁘지도 나를 잊으시지도 않으니 행복한 곳이겠고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뿌듯하실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밖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불꽃놀이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우진과 상훈 GINC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반짝이는 빗줄기가 피어났다. 우진은 엄마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 다음 그는 할아버지에게로 돌아섰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불꽃놀이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나무를 부드럽게 흔들고 하얀 꽃향기를 공중에 실어 나릅니다. 별장 간판 앞에서 상훈은 조용히 노란 빛을 비추며 방금 지나온 눈물겨운 여정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하여 비 오는 밤부터 햇살 가득한 따뜻한 날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한숨이 아닌 공감과 용서, 사랑으로 끝났다. 상실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결국 가족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때로는 가난한 소년과 비 아저씨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듣고, 읽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귀중한 교훈과 심오한 철학을 남겨보자. 첫째, 사랑은 모든 것이 부서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되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훈 씨와 우진은 혈연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서로를 찾았다. 둘째, 관용은 모든 증오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훈 씨가 고집을 부리면 자신에게 아직 손자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우진을 쫓아냈을 것이고, 우진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는 역경 속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해리는 가난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친절함은 남겼다. 우진은 밤비 속에서 나타나 상훈 씨의 영혼의 온기를 밝히는 빛이 됐다. 사람들이 가장 현명할 때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넷째, 인생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상훈 씨는 과거를 무의미한 짐으로 여기지 않고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진은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법,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죄악으로 소외된 현우는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결국 믿음은 생명의 수액입니다. 비록 손실을 입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정의와 선한 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한 노인이 말했듯이 그들을 평화로운 해안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눈물에는 사랑으로 물을 주는 한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증거입니다. 봄은 여전히 오고 차가운 바람은 잦아들고 그 처마 아래서 관용적인 사람들은 가족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